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을 풀어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 정부에서 통계 조작과 관련된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이 감사원이 이 통계청에 대한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이제 상당히 진척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들을 불러서 통계 조작 정황과 또 부당한 인사 압력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네. 지금 특히 감사원이 2018년에 황수경 전 청장이 경질된 그 전후 사정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 전 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경에 갑자기 이제 강신욱 전 청장으로 교체가 되고 이 배경에 소득주도 성장 통계를 둘러싼 어떤 의혹, 논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뉴스임 부탁드립니다. 네, 그 감사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가 통계 시스템 운영 그리고 관리 실태를 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이 현지 감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감사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일만 남았는데 크게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 통계청의 가계소득이라든가 그 통계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부동산 통계. 이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왜곡되게 조작이 됐다라고 한 그 정황이 있다.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이제 통계청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은 2018년 8월에 갑작스럽게 통계청장이 교체가 됩니다. 황수경 청장으로부터 이제 강신욱 전 청장으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의 주요 큰 방향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017년 첫 해에 최저임금이 무려 16.4% 파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득이 엄청나게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가계소득이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계청이 그 이듬해인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는데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입니다. 네. 1분위의 소득이 8% 하락했습니다. 이 8% 하락이 역대 최대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그렇게 크게 했는데 왜 이거 거꾸로 된 거냐? 최저 소득주도 성장이 이거 엉터리 아니냐? 허구론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통계청 발표가 난 뒤 일주일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황수경 통계청장이 3개월 뒤에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임식에서 또 이제 한 말이 화제가 됐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야를 기울였다. 이렇게 또 의미심장한 그 말을 남기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황수경 청장이 물러난 뒤에 임명된 분이 강신욱 청장인데 직전에 무슨 일 어디에 있었냐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홍장표 당시 그 경제수석, 홍장표 수석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주창론자 아닙니까? 그렇죠. 네. 홍장표 수석이 통계청의 이 비공개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 자료를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에게 분석을 의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긍정효과 90% 이 발언은 강신욱 위원의 분석에 힘입은 것 아니냐. 물론 이제 강신욱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분석을 요청을 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혹시 잘 보여서 이때 잘 보여서 통계청장 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들 수 있는 거죠. 물론 강신욱 그 통계청장은 자신은 이 90% 발언에 관여하거나 보고서 작성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청장이 임명된 뒤에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 이런 예. 표현을 했고요. 또 가계동향 조사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소득과 지출 분리해서 소득과 지출 재통합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은 이게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네.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부동산 통계를 또 들여다본다는 건 뭐냐면은 한국 부동산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는데 이거는 이제 부동산원의 통계 자료에 일부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예. 이걸 본 겁니다. 2020년에 부동산값 폭등할 때 2020년 7월에 김현미 당시 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3년 동안 서울 주택 가격이 11% 올랐다라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 말까지인데 그런데 당시에 KB 부동산 통계를 보면 이때 서울 주택 가격이 50%라고 오른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5배나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런 것 때문에 한국 부동산원이 통계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감사원이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들여다보겠다라고 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맞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 정권에서 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을 또 감사하고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신구 권력의 충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서해 피격 사건이나 탈북어민 사건 이렇게 전 정권 일들을 현 정부에서 다시 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주당은 이번 통계청 감사원도 사건도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청와대 윗선 수사로 번질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감사원의 그 현지 실사가 현지 조사가 다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단계는 이제 어떤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현직 그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결정해야 될 거고 과연 내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감사를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감사를 국가 통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상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감사원의 조사가 이어질지 아니면 이들을 뭐 고발할지 네.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야 이런 국가 통계의 왜곡 의혹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제 야당 탄압이다 아니면은 전 정권 지우기다라고 비판을 하지만은 항상 그 정권이 바뀌면은 과거사 청산에 대한 부분 전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네. 그런 과정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저는 그걸 떠나서 분명한 것은 국가 통계하면 우리가 객관적이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해야 되고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통계조차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왜곡되고 막 갖다 붙여진다. 이거는 국가를 망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이건 그 간단한 범죄가 아닙니다. 예. 엉터리 통계의 피해를 누가 보느냐? 당장 엉터리 부동산 통계로 누가 피해를 봤죠? 우리 국민들이 서민들이 피해를 봤죠. 네.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이 부동산 대책이 제때에 적기에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이런 통계 조작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에 엄격해야 되고 책임자를 가리는 데는 성역이 없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라는 게 정부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고 평가도 역시 통계를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 조작만큼이나 민주국가에서 통계 조작 이거 악질적인 범죄인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로 어디까지 어떻게 조작이 됐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죠. 얼마 전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돌아왔는데 민주당의 복당 심사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복당이
보류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지도부에서 보류하고 좀 더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최고위원 간 견해차가 있었다며 이해찬 당대표 시절 탈당과 복당에 대한 당원 당규를 엄격하게 마련해 놓은 게 있어 그런 정신에 비춰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는 견해,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분들을 받아들였는데 박 전 원장도 이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었다고 찬반 양측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달에 복당을 신청했고요. 최근에 당원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도 통과를 할 만큼 복당 승인이 점쳐지는 분위기였는데 보류됐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관련 없다고 하기는 했는데 어제 이제 박 전 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복당 보류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박지원 전 원장 지금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문제에 장애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아마 김의겸 대변인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한 인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박지원 전 원장 복당을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친명계가 복당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정권의 야당 탄압 노골화되는 그런 마당에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박지원 전 원장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빅마우스 이렇게 말을 잘하는 분, 이렇게 날카로운 분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당이 당연시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하지만은 반대하는 분들 입장을 들어보면은 돌아올 경우에 당에 분란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반대 여론이 또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시다시피 박지원 전 원장은 2016년에 안철수 그 의원과 같이 국민의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문재인 친문재인계와 갈등을 빚어서 탈당을 했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렇게 탈당한 분들 복당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하지 못한다. 이런 조항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복당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당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나오는 이름을 들어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가 무슨 악연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언뜻 기억나는 게 정청래 의원 20대 총선 때 지역구 마포구를 손혜원 전 의원한테 물려줬었죠. 그렇죠.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손혜원 전 의원하고는 박지원 전 원장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은 원수지간 아닙니까? 목고 투기 논란으로 서로 배신자 뭐 이렇게 논란을 벌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나?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둘 사이에 무슨 악연이 있는지는 좀 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일단은 뭐 검찰 수사가 복당 보류에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니라고 해설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검찰 수사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의 보고서 삭제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기존에 박지원 전 원장은 모든 국정원 문건은 메인 서버에 남기 때문에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다, 완전 삭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온 바가 있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입장이 바뀐 건데, 하지만 여전히 나는 삭제 지시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제 조사 이후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자신은 무고하다. 그러니까 국정원 첩보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서 무고하다는 그런 내세운 게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국정원 보고서 자체가 삭제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신은 국정원 부하 직원에게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일단 어제 검찰 조사 결과 첫 번째 방어막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조사에서 아마 검찰이 국정원 서버에서도 보고서가 삭제될 수 있다라는 지연을 했거나 입증이 아니면 됐나 보죠. 관련자 진술을 보여줬거나 실제로 이렇게 납득했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도 그 삭제가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네. 명확한 증거 앞에 이제 고집을 피울 수가 없으니까 몰랐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남은 방어막이 자신은 국정원 직원에게 관련 문서나 보고서를 지우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검찰은 국정원이 그러면 부하 직원이 이렇게 지시 없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허술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박지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내가 부의장한테 지시를 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소 쪽으로,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지원 전 원장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보고서 삭제가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와서 삭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네. 강하게 주장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말이죠. 조금 글쎄요,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안 문제, 아직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입니까? 네, 어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 최종 중재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좀 희망적이게 보이나 싶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아직 여야 협상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이 법정기한 2일을 넘기고 정기국회 9일도 넘겨서 좀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춰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힌 건데요. 지금 가장 큰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김진표 국회의장 최종 중재안은 1%포인트 인하였는데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경쟁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의 인하폭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뉴스인해 주세요. 참 어렵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국민의힘의 의지도 있고 또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국민의힘은 김진표 의장이 제시했던 1%포인트 인하로는 성에 안 찬다라는 겁니다. 네. 그 근거로 드는 게 이제 지금 세계 경제 엄청난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걸림돌이 경쟁국에 비해서 높은 법인세 때문이다. 법인세가 한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대만의 법인세가 최고세율이 20%, 싱가포르 17%. 그런데 우린 25%. 경쟁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는 뭐 원발의 오줌 누기 격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민주당이 지난 5년 동안에 정권 잡으면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위기의 순간에 빠르게 또 계획대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 최종 중재안에서 행안부 경찰국이랑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조직 신설 예산을 이제 예비비로 지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결국 국회, 국가 예산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렇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지적대로 경찰국 또 인사정보관리단 조직 운영 예산은, 인건비 말고요, 운영 예산은 합쳐서 5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냐, 뭐 합의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그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그리고 적법성, 그러니까 헌재겠죠. 헌재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예비비를 지출한다. 이걸 받아들이면은 지금 경찰국 또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한 이게 활동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신뢰 자체를 국회가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새 정부가 하는 경찰국에서 하는 경찰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는
고위공직자 검증 문제 이거 다 위법하게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처리하지 말고 정식 예산으로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여기서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뭐 예산안을 통해서 이 두 기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어쨌든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양당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또 발끈하면서 또 성질도 좀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약간 화를 네. 내시면서 정말 이제 합의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일괄 타결이 안 돼서 참 걱정이고 서운하다라고 말하면서도 오늘 중에 큰 틀의 합의안 발표해 주시고 세부사항 논의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합의안이 안 나오니까 내가 중재안을 낸 거지 여기에 대해서 연연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합의안의 내용보다는 양당의 합의 자체가 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일단 김진표 의장이 양심 없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네. 써서 네. 원내대표를 비난을 했는데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해야 된다.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되지 조금 더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는 다시 시간을 주겠다. 그럴 때까지는 지금으로서는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자체 수정안이라든가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서 당장 처리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계속해서 여야를 압박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심사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또다시 국회 협상을 폄훼하고 어깃장을 놓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안 협상 타결 실패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예, 당연히 미쳤을 겁니다. 일단 명확한 것은 예산 심의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물론 협상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단일화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죠. 정부 원안에 가깝게 또 정부의 그 기본 철학이라든가 국정 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기대하는 것 그런 입장을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오늘 김은혜 홍보수석이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브리핑했는데 정치적 대립 중에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 네. 평행선 질주 멈춰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의 법인세 인하 중재안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겼습니다.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 안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네. 자, 김진표 의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어쨌든 예산안 처리해 달라라고 다시 또 시한을 연장을 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칩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